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이 자리에 글로벌 인재 포럼 조찬 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특별 조찬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주재하실 최수일 서울사무소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서울 사무소 대표직을 맡고 있는 최수일이라고 합니다. 아침 이른 시각부터 이렇게 저희 BCG 세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글로벌 인재 확보를 통한 경쟁의 창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시간 정도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드리고 또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발표는 여기 사진에 보시는 알란 르쿠딕 그 BCG 홍콩에 주재하는 파트너와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하겠고요. 제가 먼저 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알란 르쿠딕 파트너를 모시겠습니다. 올해 그 초에 저희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인사 관리를 통한 경쟁의 확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여기 이런 보고서를 이제 창간이 됐는데요. 이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전 세계 한 56개국 한 4,500분 되시는 그 CEO, 기업 CEO와 인사 담당 임원분들하고의 그 설문을 했고 또 각종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간 2015년까지 가장 화두가 될 인사 관리, 인재 관리의 어떤 그 주제들에 대해서 그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업의 현재 위치와 또 앞으로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문 항목을 꾸며서 물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그 4,700여 개 된 기업에서 응답해 주신 결과의 그 종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우측 상단에 있는 주제일수록 그 기업의 역량이 현재 낮고 또 미래에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또 좌측 하단에 갈수록 그 역량도 현재 역량도 높고 기업에서 그 미래에 그렇게 중요성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가장 그 우측 상단에 적혀 있는 게 이제 매니징 탤런트라고 해서 이제 인재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재 관리. 인재 관리라는 그 주제 자체가 전 세계 어느 기업을 가더라도 미래에 가장 중요할 거고 현재 그 인재 관리를 하는 역량이 가장 약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요. 또 그 못지않게 또 그 우측 상단에 적혀 있는 것 중에는 Improving Leadership Development라는 게 있습니다. 리더십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 부분도 역시 미래에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HR 주제이면서 기업들이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고요. 또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서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또 지금 자체 역량이 높게 평가되는 부분은 각종 그 인사관리 프로세스, 그 초록색 그 좌측 하단에 있는 부분들이겠죠. 인사 프로세스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구조를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요, 이게 각국별로도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전 세계적인 평균을 볼 때는 그 중요하면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좌측 상단 쪽에는 굉장히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재 개발은 매우 잘하고 있고, 물론 미래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기업의 역량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그 대신 그 Improvement Leadership Development, 좌측 상단에 그래도 있는 부분들은 리더십 개발 부분, 그리고 이제 Globalization,
세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면서 현재 영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기업 위주로 생각을 해서 이 Managing Globalization과 Improving Leadership Development 이 두 가지 리더십 개발 부분, 그 다음에 세계화를 할 때 어떤 사람 관리, 인재 관리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발표 자료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 두 가지 테마로 먼저 알란 르쿠덱 파트너가 Creating People Advantage in R&D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 인재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기업들이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제가 그 리더십 개발 또 리더십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란 르쿠덱 파트너부터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Steve. I think we are all living in turbulent times, and if there's one class of assets that does not depreciate and in fact appreciates over time, it has to be human assets. And also in the context of the turbulent times that we're living in, you will see companies around the world in developed economies increasingly look for sources of growth in high growth countries, and therefore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that we call here RDEs take an even more a higher importance on every CEO's agenda around the world, and certainly so in Korean companies. First of all, before I go into the content of this presentation, let me thank you on behalf of Steve and I to be attending this session this morning at such an early hour. We appreciate this effort on your side. As Steve indicated, my name is Alain. I'm a partner with BCG based in Hong Kong in serving clients in Greater China and in particular in China. I'm also in charge and leading our organization practice from a functional standpoint. Now, what do we want to achieve in this next half hour? There's three things we want to achieve. One is, first of all, explain what do we mean by creating people advantage. Why does it matter and what you should do about it? Second is to try to understand and to share with you what are the key challenges and the key set of key challenges that creating people advantage in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are. And third, we'll introduce what we think is the right way or one of the ways of addressing these challenges based on a body of research and practical experience that BCG has had working with clients who have to deal with this set of issues. So, again, what do we mean by creating people advantage? It's not just HR. It's really, as I said earlier, try to embody the concept of human capital and the importance of human capital in companies. And creating people advantage is about embedding this type of capabilities to create human capital in a company DNA. And the underlying premise for this is that if you do that well, if you do manage to embed these capabilities of finding good people and bringing them up to leadership positions, that creates a very favorable environment to the success of your company. And of course, the HR function has a critical role to play in doing that. But I guess creating people advantage is really trying to change mindsets from purely only HR excellence to embedding these capabilities in the day-to-day mindset of the leaders of a company.
So at BCG, we've worked a lot on this in the past few years, and in particular, as Stephen indicated to you, we have conducted a lot of research globally, but also in individual countries, on what it takes to create people advantage. And we've come up with this framework, which is now our global framework to address the type of issues raised by this topic. There's essentially 4 pillars supported by a sort of a basis, which is the HR function excellence, which is still true and required. You still need to have excellent HR processes and capabilities in your HR functions. But this is meant to support the alignment of your people and business strategy. And the people and business strategy rely essentially on 4 key pillars. First, sourcing, finding good people. And not only just finding them, but onboarding them and making sure they stay with you. 2 is perform. It's the traditional sort of performance management, both seen from a sort of quantitative standpoint in terms of productivity, but also from a recognition and incentive standpoint, and how to align the 2. Third pillar is developing. How to bring about these people that you hire to the point where they will take leadership positions in your company. And last but not least, affiliate. And that's very important, is how to make sure that the people, the best people you hire, want to stay with you. And how do you ensure this? Through a number of ways, recognition, but also, and more importantly, creating engagement. Having engaged people is the best way to retain them and affiliate them with your company. And as I said, the HR function remains a critical element to support these strategies hinging around these 4 pillars. Now, Stephen mentioned to you this survey we did last year in 2007, which was a global survey that showed that there's essentially about 8 topics that come consistently on top of the minds of senior leaders who deal with HR, and it's not just the HR executives, it's also the CEOs and senior executives, other senior executives of companies. Out of these 8 topics, which sort of are the top right red corner indicates you need to do something about it because it's important down the road to master these topics, and at the same time, the perception is that the current capabilities in the companies of these executives that were surveyed were not yet adequate to tackle these topics. So there's 4 topics that in emerging Asia this time are particularly highlighted in the mind and have been highlighted by the senior executives we surveyed in what we call here emerging Asia, which was essentially China and India. And you see these are managing talent, improving leadership development, becoming a learning organization, and managing work-life balance. So they're very consistent with the 8. In fact, these 4 are part of the 8 topics that globally have been identified as critical to master. But they're much more focused. There's only 4 of them, and these are the 4 that regularly came back in the survey. Now, what's interesting is if you de-average these scores between or among what we call emerging Asia and focusing on China, you will see that these 4 priorities are slightly different. Leadership development and becoming a learning organization are still part of the high priorities, but transforming HR into a strategic partner comes into play as a higher is perceived as having a higher importance. And you'll see also that working or managing work-life balance is less so of a priority in China.
Besides what you see in the top right corner, it's also interesting to see in the yellow area that in China, improving performance management and rewards and enhancing employee commitment make a shift from left to right, which means they become it's more important to tackle them in terms of improving internal capabilities to deal with that. And it's not surprising either that both sort of go in tandem. Now, as I said earlier, it's even more important in these turbulent times for companies to globalize, and specifically to globalize and enter countries that have a much higher growth rate on average than their home country. And therefore, RDE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on CEOs' agendas. With regards to creating people advantage, our premise is that although the framework remains the same, however, each element of this framework need to be slightly adjusted to the local requirements of these places. If you want, as a foreign company or Korean company, to enter China or India, you have to look at things slightly differently. What remains the same, though, is that creating people advantage and being very good at doing this has an economic importance that is at least as high as what you would see in developed economies. If you take the example of India, with here a chart showing the TSR, the Total Shareholder Returns Index, which essentially captures the appreciation of a stock and the dividends that this stock has delivered in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 best companies to work for, as started here in India, perform on average better in terms of TSR than the stock index in India, the BSE. So there is a direct economic impact and implication of being good at creating people advantage. And again, all boils down to creating people engagement and making sure that you hire right people and you keep them around and you develop them, and eventually they take leadership positions. As I said,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hat are different, and we'll talk a lot about this in the next few minutes in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But there are also a number of myths that, as part of our research, we wanted to highlight and capture for your information. I've listed we listed here a number of them, and I won't go into each of them in detail, but I'll just touch upon some of these myths that you may have in mind, that we have researched on to show that it's not sometimes true. What you see here is not sometimes true. Let me take, for example, number 2, the educational system in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in China and India produces lots of world-class, ready-to-use graduates. Well, yes and no. Yes, to some extent. At BCG, we are the first ones to go after excellent graduates to fuel our business. At the same time, if you look at the vast majority of what these even excellent universities in China and India produce in terms of graduates, they are not fully employable. And they are not fully employable because of essentially 3 key elements, on three key elements. One is language, and in particular in the times of globalization, it's increasingly important. 2 is on the importance of soft skills and how to deal with people indeed in their day-to-day interactions. And 3, it's having practical experience other than their academic experience as students. So yes, there is potential, but practically speaking, there is, in fact, in RDEs, on average, a fairly low level of employability of these graduates. If you take another example, is number 6, labor is abundant across the nations. Again, yes and no. There's lots of people, but the availability of good people is very much, has to be the average geographically. As you know, in China, there's a very big imbalance between the eastern and coastal
provinces and cities versus the center of China, where the availability of skills is very difficult. Second, there is a big shift of population and driven by urbanization from the center of China to these eastern and coastal cities. And therefore, it's very difficult to reverse that. So if you want to send somebody in second or third tier cities in the center of China, it's going to be quite difficult. Number 8, MNCs, multinational companies, enjoy a brand premium and are the natural preference of talent. Well, it used to be the case, and it's still the case in some instances, of course, but it's not only the case. What's emerging right now, increasingly, is that local companies in China, if you take China Petroleum, PetroChina, Bank of China, all these companies are now already developing excellent brands, are able to attract very strong talent, and are able to articulate a very strong value proposition to do this, including on things like compensation. The gap of compensation between multinational companies in China and that type of leading local leaders is actually decreasing quite fast. So again, you see that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hat you need to take into account when thinking to go into countries like China and India. China and India is essentially not just like developed economies 20 or 25 years ago. It's different. And why is it different? Well, there's a different context that you need to take into account that we're trying to describe on this page. To describe that context, we've chosen here a few dimensions. Growth of these countries, demographics, education systems, expectations of employees, and cultural and historical legacies. And then the difference between developed economy and China and India on the left side and on the right side of this slide are really striking. If you take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on the growth side, we're talking about the lens of hypergrowth. Everybody knows that China is now in the high single-digit GDP growth, and the government will make everything possible and be very active to stay above 8% as a matter of policy almost. When in developed economies, of course, these type of growth rates are not seen anymore. Even more so, beyond GDP, individual companies can grow much faster than that. And we have examples, and it's not unusual, to grow 15 to 30% revenues year on year. Demographics are also very different between developed economies and developing economies. Overall, in developed economies, still a fairly young population with a majority between 60 and 67 or 70% of the people being in working age. Again, very different if you take developed economies, Japan, Germany, France, etc. Education systems, as we said, yes, there are some good universities that produce very high caliber students in both China and India, it's true. However, if you look at China, less than 2% of 40-year-old and above people have university education. So that creates tensions that you have to deal with. Employee expectations are also very different. I was reading yesterday the Wall Street Journal, and there was this article about the Hodo generation in Japan. The fact that some Japanese young graduates do not aspire necessarily to put their career as the first focus of their life. Right? Conversely, if you look at China and India, there's a very aggressive stance of many of the young graduates, to the point where in China we have been able, as part of our research, to really profile the type of aggressive resume builders that, yes, are strong, but also are difficult to retain if you manage to hire them. And then there's, again,
historical and sort of purely cultural things you need to take into account in terms of differences between developed economies and developing economies. Just to name a couple for China, you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one-child policy and its implications in terms of the type of young people that you hire, in terms of the concept of little kings that have been brought up over time and have therefore different type of expectations and behavior than their parents. Also, the Cultural Revolution has created in China a whole layer of senior management who is now coming to senior management levels, who has not been exposed to formal education because of what happened in the 70s. So this context has to be grappled with if you want to enter these markets and be successful there. And you will, because of these differences, you will experience some pain points, if you want, at different levels. If you look at the bottom of the sort of pyramid of talent, if you like, by and large, getting good unskilled labor is not an issue in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If you take, again, China, the school system, basic education is actually quite good and produces adequate supply and adequate skills for what is required in the labor type of activities. India is also in that situation, with a difference that the sort of literacy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actually go to school is lesser than China. Where things become to be a bit more problematic is, first of all, at the skilled labor and entry-level management levels, where you have really an acute shortage in some instances of qualified people, and a relatively, as I said, low employability of the people that you can identify. Combined with high attrition and with that type of spirit of building, people wanting to build their resumes and move on fast because they are aggressive to the growth of the economy provides them opportunities to do that quickly. And then at the top, or the higher end of the organization, you do have issues around creating a pipeline of leaders, a sustained and structured pipeline of leaders, and kind of developing leadership at that level with tools that have to be different from the type of tools that you would use in a Western context. So these are mainly the type of, again, as I said, pain points that you can expect given the different context in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And then when we have interviewed many executives as part of the effort we conducted last year for this Creating People Advantage surveys and body of knowledge, there were similar feedbacks provided to us by executives who operate in this market, whether multinationals or local companies. On hypergrowth, again, how do you hire 20,000 people in the next 10 years if you want to grow an industrial business in China as a foreign company? And it's a huge challenge. It has to go beyond just creating a recruiting engine, and we'll talk about that later. On meritocracy, typically meritocracy is not yet something natural in many companies in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particularly China. And then you need to create that because that's the only sustainable way to sort of manage performance and also develop people. On mobility, again, how do you go against the tide in China that goes from west to east? Because that's where in the east the jobs and the attractive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are. When you still want to go and penetrate the second and third tier cities that have a very good potential economically. All these are things that your colleagues who operate already in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face, and we, BCG, help them deal with these issues. Now, getting back to our framework about
creating people advantage, and given the context that I just explained, which is really different between developed economies and developing economies, we have identified a set of 6 key focus areas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people who deal with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sourcing pillar, the big topic is about recruiting in hypergrowth and onboarding in an hypergrowth environment. And again, we'll talk about a case example we did a few months ago in China. Second big topic that goes across pillar 2 and 3 is about establishing and sustaining meritocracies. Again, it's difficult to do good performance management and good development of your people if you don't have the basis for measuring performance and the need for developing these people. And one way of doing that we found sort of effective is establishing meritocracies. Obviously, identifying and developing future leaders is important, as well as affiliating, meaning aligning rewards and expectations for employees is critical as well. Number 5 is about the need to create alternative talent pools. In an environment in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where talent is difficult to find, you have to find creative ways of identifying and attracting them outside the traditional sources that you know. And last but not least, of course, sustaining what should already be an excellent HR function is still critical, both in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and in developed economies. Now, I said earlier that there are a number of challenges that you will face if you go into these countries, but you have to also realize that there are some leaders that deal successfully with these challenges already in place. We have listed here a few of them, both in China and India: China Merchants Bank, ICICI Bank, HUL, Infosys, Vanke in China, Nokia, and a chemical company that we cannot cite here, one of our clients. What's important to realize is that all of these have either applied the concepts that we've highlighted to deal with the specifics of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and therefore there will be good examples for you to look at, but also formidable competitors if you get into the industries. Just to take a couple of them as a case example, you saw China Vanke here in the developed pillar number 3. China Vanke is a leading developer, construction developer in China. Very highly regarded company. Their stock currently is not doing too well because of the general environment for construction real estate in China, although it's actually picking up again. But very highly regarded company in terms of its overall general management, founded by a very charismatic leader who is still the chairman, and very well known for being consistently one of the best employers to work with in China, in all surveys that we've seen in the past few years. What they do particularly well is take pride and execute very well on developing their future generation of leaders. And one of the reasons why they do that well is because the chairman, the CEO and founder, spends a significant amount of his time just doing this and showing that he cares about it. They have a very structured process in identifying essentially 2 groups of future leaders. A bigger group, junior to middle management, that is evaluated and assessed based on questionnaires and surveys and the normal HR processes. And then out of this group of 500 or so, they select another 50 or so, which take part in various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s and are constantly assessed, evaluated through
360 type of assessments, etc. So very structured, very prominent system that is highly regarded and highly looked at by the highest levels of the organization, including the chairman. Certainly, I would say best practice, whether in developed or developing economy. Another example we actually worked with, which is that chemical company that we mentioned on number 5. This company has been very good at facing the challenge of hypergrowth and related to that, the challenge of finding alternative recruiting pools for building their business. Just to give you a bit of background, that company is a well-known, at least in Europe, in the Western world, a well-known European chemical company that has high aspirations to grow their business in China. We worked with them back in Germany, and we actually started not looking so much at HR, but at their financials and their plans for globalization. What we highlighted working with them was that if they wanted to achieve their aggressive growth outside Germany and Europe, they would need, in particular in China, to hire a very significant amount of people. And we're talking about 20 to 25,000 people in 10 years, in the next 10 years. So that is of a very different scale than whatever they have dealt with before. And we highlighted that to them and said, well, you need to do something about it. You need to really think differently for not just hiring the number of people, but making sure that these people are the right quality, that they want to stay with you, otherwise you will have an ongoing challenge to replenish your pool of people. And we developed with them a number of concepts and activities. We worked with them, we're still working with them on implementing that. That is a very different type of recruiting engine. We're no longer talking about a recruiting engine. We're talking about using marketing techniques to identify the right type of people, to develop an awareness in these target segments that they have identified that they want to hire, to encourage them to apply, and in order to do that, we had to help define not just a brand. Their brand was not very well known in China, but an overall employee value proposition. What is in it for the employee? With very specific attributes that would speak to them, speak to the target segments for hires, but maybe speak slightly differently than it would speak to a client of this company. Right? So at the end of the day, we've developed, and that company has developed, a completely different mindset, which is less, I would say, HR-oriented and more marketing-oriented, developing a specific brand to resonate with and raise awareness with the target pools of employees. This employee value proposition that we developed by doing deep discovery, meaning sitting one-on-one with target potential recruits and again see what is important to them when they consider an employer. All these things are again borrowed, or activities are borrowed from marketing techniques, well-known marketing techniques. Right? So we moved from what is the traditional value chain of recruiting that is centered essentially towards filling positions and looking at the company needs, towards the bottom sort of pipeline, creating a pipeline of potential recruits centered around a customer experience, almost like a customer experience for a recruit, where your recruits ultimately become the best advocates, going back to the start of the pipeline, that create again awareness and
try to encourage their future colleagues to join the company. Again, very different broad mindset done in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because of the specific needs to hire a significant amount of people with a situation of shortage and a situation of very aggressive type of recruits that are difficult to attract and retain. So to summarize, the concepts and principles that we advocate here and that we have actually starting applying with some of our clients about creating people advantage in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First point is you really have to stay ahead of your talent needs. Very good example that I just mentioned is that chemical company. Had they not identified early on and been on top of these needs, even as early as defining the financials of their business, they wouldn't have been able to prepare for that and to take the time to be a bit creative to go about it. Two is elevate leadership development and succession planning. Creating people advantage, as you saw on the Chana Vanke example, starts at the top. If you have, first of all, the right type of leaders and the leaders who also think about creating people advantage and consider people advantage as a critical strategic advantage, it's less easy. It's far easier if leadership is on board, and hence the importance of elevating leadership development and succession planning as well. Three, pursue non-traditional recruitment and onboarding of models. I think one, again, of the big themes out of the 6 we have identified is the topic of hypergrowth, and how do you deal with hypergrowth as an entrant in that type of economies. And you have to think differently in terms of non-traditional recruitment and onboarding models. I go back to that chemical company example I mentioned. They had to go back and think about alternative pools. For example, retired researchers that had the very specific technical skills that they needed in China, but that, the recruits, the traditional recruiting pools would not provide enough of these types. So they had to go back to retirees and again develop some specific value proposition to attract them and ask them to maybe come back to the working world. Number 4 is the concept of meritocracy. Again, very important for the 2 middle pillars to perform and develop, to have a good basis, and that basis, whether in developed economies or non-developed economies, is meritocracy. But again, it's challenging sometimes to put that in place because of the cultural and historical legacy. Talent pools were already mentioned, developing things like an employee value proposition using marketing techniques rather than keeping a recruiting mindset. And of course, last but not least, aligning organization to your changing employee expectations. This whole concept of attracting strong people and keeping them around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you need first to understand these needs well and align the offer, what you offer to these people with their expectations. We have developed a number of very much more detailed practices that can be put in place, and I won't go over this very detailed page. And again, would be happy to entertain any exchanges on what BCG can provide in the way of acting on this model and working with clients on this framework. With this, Steve is going to talk about the second important sort of bubble in that chart that we showed at the beginning, which is about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development in creating people advantage.
네, 이제 뭐 식사를 좀 하시면서 저는 그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또 리더십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국내에서 컨설팅 생활을 한 15년 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 정서나 어떤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더십을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직을 주고 이 보직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리더가 되라 라는 좀 갑작스런 그 리더에 대한 그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글로벌화가 되고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때 우리나라의 그 리더들을 어떻게 배양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저희가 증명을 할 수 없겠지만 훌륭한 실적을 내는 기업에는 훌륭한 리더들이 있다. 이거는 뭐 저희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훌륭한 리더를 가진 훌륭한 기업들에서는 무엇을 잘하길래 그런 그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역할에 맞는 리더를 그 보직에 임명한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게 한 스타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에 필요한 업무 또 그 리더가 맡을 그런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리더를 배치하더라.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리더들을 많이 배양할 수 있는 좋은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옳은 자리에 맞는 사람을 맞는 리더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리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냐. 또 기업에 처한 어떤 상황에는 그 스타일 중에 어떤 리더가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 리더의 스타일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리더의 스타일을 저희가 뭐 측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그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적정한 그 자리에 적정한 리더를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뭐 한 9분의 그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들 다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세계적인 리더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다 리더는 리더인데 유명하고 많은 변화를 이 세상에 갖고 온 사람들인데 과연 스타일들이 어떻게 다를까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와 계신 여러분들도 다 리더들이신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 9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그 리더십 스타일이 가장 근접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릴레오 첫 번째 그 유명한 과학자 갈릴레오는 과학자면서 철학가이면서 이 리더십의 그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은 이 스태티스코를 계속 챌린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의 도전을 계속 제기하는 스타일. 그래서 현재 그 상태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뭔가 다른 거를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윌리엄 월러스라는 이 자유투사 14세기에 어떤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전쟁을 할 때 이제 앞서서 이제 싸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그 전쟁터의 맨 앞줄에 서서 이 싸움으로써 그 부하들 그 군대를 그 승리로 이끌었던 그러한 이제 그 앞장서서 지휘하는 스타일의 리더였습니다. 그다음에 존 F 케네디 유명한 그 미국 대통령은 그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은 뭐냐라고 하면 달성 가능한 수준 이상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리더였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분 더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인권운동가. 이 사람은 어떤 리더의 스타일을 가졌느냐. 이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이 동기부여를 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포부, 에스피레이션에 대한 그런 그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부여했던 그런 스타일을 가진 리더였고요. 그 다음에 뭐 링컨 대통령, 그 다음에 테레사 수녀, 또
잭 웰치 G, 그 XG 회장, 간디, 또 보노라는 이 U2의 그 리드싱어 보노, 다 리더였고 많은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한 스타일의 리더들이 아니었고 각기 다 다른 스타일을 가진 리더들이었습니다. 굳이 공통점을 가졌다면 이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리더라는 것은 변화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많은 그 스타일의 리더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나 또는 우리 회사의 어떤 그 본부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필요한 리더는 어떤 스타일의 리더일까? 이 부분을 또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이든 기업의 사업본부든 어떤 프로젝트든 항상 이제 출발하는 시점이 있고요. 또 성장하는 시점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안정기를 찾아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 그 사업본부, 그 프로젝트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을 가진 리더들이 더 좋은 그 시점에 맞는 역할을 더 잘해줄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스타일을 가진 리더들이 더 적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성장기 때는 이노베이티브 프로모터라는 스타일을 가진 리더들이 더 중요하고, 또 안정기 때는 어떤 관리를 잘하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좋은 훌륭한 회사의 어떤 리더십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그 필요한 보직에 자기가 맞는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건 다 이해를 했는데 리더십 스타일도 다 다른 리더십 스타일이 있고 또 어떤 기업이 처한 상황에는 다른 스타일이 가야 된다는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누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해서 그 보직에 이제 인사를 낼 거냐, 발령을 낼 거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디스크라는, 여러분들께서도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디스크라는 이제 툴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을 분석해주는. 혹시 디스크라는 것을 접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몇 분 계신데, 우리나라에도 이 디스크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하면 이런 그 성향 분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료도 보내주고, 그걸 또 이제 심사할 수 있는 여러 기준도 보내줍니다. 근데 보면은 리더들은 크게 이 DISC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유형의 복합으로 그 사람의 성향이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는 주도형, I는 사교형, S는 안전형, C는 준수형, 이런 것들을 이 중에 가장 각각의 성향이 강한 것을 두 글자씩 뽑아서 그 사람의 성향으로 이렇게 매치를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 테스트를 했을 때 DS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사람마다 어떤지 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저희 기업이나 저희 조직에 있는 그 리더들에게 이런 테스트를 한번 보게 하고, 그 사람들도 본인의 성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업에 처한 상태에 어떤 사람을 배치할까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어떤 초기 단계, 어떤 사업의 초기 단계 때는 아무래도 이 D형, 주도형이 성향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 더 적합할 것 같고, 그렇죠?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기에 이제 이노베이티브 프로모터, 성장기에 달했을 때는 그 스트래티직 리더, SC형, 잭 웰치 같은 사람이 저럴 때는 또 적합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안정기에 접했을 때는 또 그런 그 CI형, 이런 그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더 그 기업에 처해진 상황에 더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러한 그 리더십 티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리더라는 것은 여러 스타일이 있고 그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 그 필요한 그러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스타일 리더십을 그 자리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과가 아니면 그 조직 성과가 많이 좌우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유수한 기업, 아주 성과를 잘 내는 기업은 이 리더들의 배치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또 그 실적을 잘 내는 기업들은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게 다 맞물리는 거죠. 리더십 개발이 잘 돼 있는 회사를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고, 또 그 회사를 가면은 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좋은 리더로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회사에 남아 있고 싶고, 그랬을 때는 또 그 기업에 실적에 기여를 하고, 그냥 선순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 관리에 딱 한 가지만 저희가 기여를 하자 그러면 결국은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우리 기업이나 우리 조직이 얼마나 잘 갖고 있느냐, 이걸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리더십 개발을 이제 잘 하려면 결국은 이 리더십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좌측에 보이는 그 think strategically,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좋은 리더는 그 다음에 추진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직원들을 이렇게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크게 세 가지의 큰 그 특징들이 있을 것 같고, 그 특징들을 우선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겠고, 그럼 그 특징들을 그 저희 리더들한테 가르치거나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세 가지 특징, 제가 말씀드린 전략적인 사고, 또 어떤 책임감과 추진력, 그 표현력, 포용력,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전략적인 사고를 잘 한다면 우선 기업이 주주 가치를 최대한 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기획 업무를 잘할 것입니다. 우선 플래닝을 잘하겠죠. 그리고 추진력과 책임감이 있다면은 이제는 결과 중심의 업무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용력이 있으면은 그거를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팀과 직원, 또 다른 임원들과 함께 그거를 향해 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것이기 때문에, 크게 좋은 리더의 가장 상위 성향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여기 보시는 전략적인 사고, 추진력, 책임감, 그리고 포용력,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세 가지의 그 요소들을 저희가 이제 알았고, 그렇다면은 각기 사람들한테 그걸 어떻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 그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 요소가 있는데, 우선 1번부터 보시면 그 세 가지 요소별로 좀 세부 항목을 저희가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항목별로 현재 저희 기업이나 저희 조직의 직원들 또는 임원들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요소별로 이제 어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디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어떤 수준은 어디다, 그래서 그 갭이 얼마냐, 이걸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번이겠죠. 그래서 3번은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과 저희가 원하는 그 역량의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게 이제 성과에 이어지는지를 저희가 성과 평가를 통해서 또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네 가지의 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그 큰 덩어리를 통해서 저희가 리더십의 그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아까 전략적인 사고, 추진력, 책임감, 그리고 포용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만 해서는 잘 모르겠다. 사실 이게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레벨로 가면 전략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할 거냐, 뭘로 측정할 거냐, 그러면 이제 또 네 가지로 저희가 그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비전을 항상 갖고 일하는 사람이냐라든지, 아니면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그 비즈니스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냐, 또 항상 배우는 자세에 일하는 사람이냐, 뭔가 전문성을 계속 가꾸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또 이 전략적인 사고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또 구분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요소가 되겠고요. 또 이 네 가지 밑에도 12가지, 24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굉장히 정교한 그런 그 요소들에 정의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굉장히 그 구체적인 걸 가지고 저희의 직원이나 임원들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기업의 예시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이제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좌측에 보시는 표는 그 직원들의 성적이고요. 이 기업의
이 원하는 수준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초록색 점수, 그러니까 5점 만점에 한 4점 정도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중간 정도 하는 사람들이 그 노란색 쪽으로 이제 점수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좀 부족한 그 사람들은 이제 빨간 그 선을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우선 모든 개개인마다 이런 시험을 이제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우측에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의 지금 현재 리더십의 점수는 얼마고, 리더십 잠재력이겠죠. 리더십 잠재력의 점수는 얼마고, 또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서의 실적, 그 수치적인 이제 실적은 얼마냐. 이 두 가지의 그 축을 가지고 이 사람은 관리를 합니다. GE가 유명하죠. GE가 사람 관리를 잘하고 리더십 개발을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GE에서 쓰던 것은 이제 그 Y축, 세로축에는 이 사람이 어떤 재무적인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그 X축에서는 이 GE의 value,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어떤 행동,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드는 사람은 이제 승진을 하고 더 이제 그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아무리 재무적인 실적을 많이 내도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values change required, 그래서 어떤 그 리더십 측면에서의 그 훈련을 더 받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승진도 늦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재무적인 성과만 내서는 지혜에서는 성공 못한다, 이렇게 유명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크게 리더십에 대해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맞는 보직에 맞는 스타일의 리더십을 매치를 시켜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있고, 그다음에 리더십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개발이 되는 거다. 물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제 훌륭한 리더의 자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죠. 뭐 오바마라는 사람이 47살의 나이에 흑인으로서 이제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글쎄요, 그 리더십이 뭐 개발된 리더십이냐 아니면 뭐 타고난 부임이 아니냐, 그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는 리더십이라서는 개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직을 주고 이제 이 보직을 맡았으니까 당신은 리더십을 발휘하세요, 이렇게 하는 과거에 또 많은 저희 나라 기업의 그런 문화는 다시 생각될 필요가 있다.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잘했을 때는 그만큼 좋은 인재가 그 회사에 몰리게 되고, 그랬을 때는 그 회사는 그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선순환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요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제가 좋아하는 그 문구를 담긴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아프리카의 이 사자와 가젤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젤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딱 한 가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은 그렇죠. 오늘 내가 그 사자보다 빨리 뛰지 못하면 나는 이제 먹혀 죽는다. 사자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오늘 제일 느린 가젤보다 빨리 못 뛰면 이제 굶어서 또 죽게 될 거다. 그래서 리더들이 사자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가젤 리더도 있고 사자 리더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자든 가젤이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뛰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많은 스타일의 리더들, 또 어떠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많이 거쳤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 리더라는 그 명칭이 붙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동을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습성,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여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기업이 또 좋은 리더들을 배양하는 기업이다. 네, 이 말씀을 끝으로 발표는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es.
culture. Yep. Alan, do you have something to say on that? Yes. Just to summarize your question, and I think the translators did not have a chance to translate because there's no microphone. But just to summarize, this lady was essentially asking whether we're talking about culture and globalization, and the importance also of localization, if I'm not mistaken. And you know, how do you sort of, is this like an advantage? Can you add, you know,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In particular, I assume on things like leadership, but not just on leadership. Well, certainly, I think we've heard a lot about the sort of potential conflict between global and local. Are global management techniques, are global sort of activities adding to what local practices are, or do they actually, you know, deplete these local practices? I would be tempted to actually be on the optimist side, to say, you know, whether, you know, the best companies that we work with as clients and the best leaders we work with as clients tend to accumulate or to combine these two dimensions very well. Meaning it's not like one takes over the other one, but they manage to take the best of both worlds. You know, if you look at the first presentation we did, the whole idea was to say, look, you can have a framework that in developed economies and global companies that works, but if you come to developing economies, you will need to adjust it, adapt it, and take the both of both worlds. So again, I would be on the optimist side to say that there is value in having people and companies who understand the benefits of both global and local attributes in managing people and organizations. Could we provide some microphones maybe to? 네, 여기 질문, 예.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If not, we'll just rephrase. 네, 세계 뭐 유수기업은 인재를 뽑은 후에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이 질문이었고요. 워낙 중요한 질문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냥 그 제일 간단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 투명한 평가를 해주는 기업이 그 유수한 인재들이 좋아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재가 우선, 인재라는 정의가 좋은 어떤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시점에 어느 정도의 그 기업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를 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하는 기업은 아마 그런 인재들을 많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좀 불투명성을 제공하는 기업일수록 그 인재는 불안해하고 또 그러한 기업, 다른 기업을 찾아서 가려는 마음이 더 생기는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리더십 프로그램도 역시 그런 인재들을 그만큼 투명하게 지휘처럼 당신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고 있고 지휘가 원하는 어떤 리더십 점수는 얼마를 받고 있다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주고 또 그걸 또 그 부족한 부분을 회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지표로도 쓰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평가 쪽이 가장 평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가 어떤 유수 인재들을 제일 잘 관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오랫동안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그 식사 마치시고 이제 저희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